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조금 전인 8시 23분부터 약 30분 동안 저희 YTN 라디오가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만 방송이 됐고 FM 공중파로는 송출이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항거해서 어린 학생부터 시민 모두가 일어났던 날이죠.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새 아침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가마우지입니다. 웬 가마우지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서울 한강을 따라서 가마우지 1,500여 마리가 무리지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배설물 탓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나무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희대 유정칠 한국조류연구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부동산 소식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해양 안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건조하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경북 일부,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5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가장 두려웠을 어둠에서 용기를 내는 일이 바로 4.19 혁명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열의 아침 이슬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가마우지.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새죠. 서울 한강에 가마우지 떼가 날아오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마우지 떼가 날아든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수시로 배설물 청소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한강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유정칠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마우지라는 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새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민물 가마우지와 가마우지 두 종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한강 밤섬에 살고 있는 새는 이제 민물 가마우지인데요. 민물인 강이나 바다 모두에서 살 수 있는 종입니다. 원래 겨울 철새라서 여름에는 매우 적은 수만 남아있지만은 최근에는 번식하는 개체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이제는 사계절 볼 수 있는特새가 되고 있는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마우지가 진작에 다른 곳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시점이면은? 보통 북쪽에서 예. 북쪽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겨울철에 이제 남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월동하는 새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잘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개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체들은 이때까지는 번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팔당이나 이런 데서 번식을 하는 개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 월동이면은 다른 추운 곳에 있다가 잠시 그나마 따뜻한 우리나라에 와서 잠깐 지내다가 간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월동 기간에는 원래 새들이 번식을 잘 안 하나요? 네, 월동 기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나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예. 중국 구체적으로 어디서 온 건가요? 보통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에 거의 텃새처럼 서식하게 된 가마우지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이 불과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부터라고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이게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뭐 남해안 쪽이나 뭐 서해안 전반적에서 다 발견이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에가 이제 거의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번식하는 개체도 있고 또 여기서 그냥 번식을 안 하고 몸이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이제 이동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새들은 여기 있다가 이제 번식을 하지 않고 그냥 남아서 사는 새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그리고 한강변에 나들이 나온 분들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라고 하는데 물이 새떼가 어느 정도나 오는 건가요? 거기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새들이 이제 이동할 때는 보통 한두 마리씩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민물 가마우치는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거든요. 예. 또 최근 밤섬에서는 이제 뭐 100마리 이상씩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동할 때는 이제 V자 대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좀 까맣기 때문에 특히 뭐 어떤 지역에서는 좀 그것이 까만 색깔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민물 가마우치는 실제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가오면 무리를 지어서 도망을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직접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곳은 뭐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양어장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를 좀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양어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포획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이제 발급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북유럽에서는 가마우치가 민가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곧 좋은 일이 생길 길조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여기기도 하거든요. 예. 결국 그래서 가마우치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천대로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민물 가마우치는 몸집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민물 가마우치는 한 80 정도 되거든요. 80cm. 그러면 부리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80 조금 넘으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러네요. 몸무게는 상당히 더 나가기 때문에 몸무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또 날개까지 펼치면은 훨씬 더 몸집이 커 보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기에도 까만 새가 날아다니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수가 많고 또 배설물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알을 주로 어디다 낳습니까? 알은 이제 번식할 때는 이제 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그 위에서 만들게 하는데요. 나무까지 모아서. 지금 한국에서는 번식 집단은 활당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있는 나무들에서밖에 하지 않아서 이제 번식에 대한 자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산림이라든지 좀 외진데 서식 터를 잡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도심 한가운데 서울 한강에 날아들면서 밤섬 같은 곳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 잘 모여 있는 것 같은데 한강에 이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먹잇감이 많나요? 예, 한강은 이제 민물 가마우치가 선호하는 물고기들도 많고 또 잠자리로 이용하는 나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얕은 지역에서는 쉴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이제 신곡 수정부부터 시작해서 밤섬, 중랑천, 탄천 합류부 그리고 팔당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민물 가마우치는 이제 잠수하는 새이기 때문에요.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쭉 이제 망원경 들고 피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죠. 예,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군요. 예, 다른 새들보다는 이제 잠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는 잠수하고 나면 이제 깃털에 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털이 방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에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말리는 광경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 밑에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개체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날개를 펴고 있었군요. 저는 또 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건가, 좀 위협적인 행동을 몸집을 키우는 건가. 외국에서는 이게
그 바다에 나갔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예. 가마우주에서 이제 환생해서 온다는 그걸 믿는 사람들도 좀 있어가지고 예. 그 대우를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또 속설도 있었군요. 네. 요즘에 근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한강변에 뭐 새들도 살기 좋아서 거기 있는가 봅니다만은 사람들도 나가서 이렇게 소풍도 하고 돗자리 펴놓고 쉬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민물 가마우지가 사람을 좀 무서워해서 도망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거기서 뭐 알을 낳는다든지 번식을 한다든지 아니 뭐 그런 경우에는 새들도 좀 공격성을 띠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물 가마우지가 우리가 이제 제가 한강 밤섬에 이제 자주 들어가니까 예. 그럴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죠. 또 바람에 또 날리고 이러면은 배설물들이 말았던 게 나타나니까 이제 마스크도 끼고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는 이 가마우치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람이 있는 위로 뭐 지나가는 일들은 뭐 거의 없죠. 다만 이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숫자가 좀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조금 있는 곳들도 있고 이게 또 저수지 근처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거는 저수지 근처에 있긴 있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는 일은 적습니다만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주로 많이 있어서요. 그곳에 있는 나무들한테는 피해를 많이 주죠. 그렇군요. 나무가 많이 고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사람 있는 곳까지 새가 날아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뭐 텃새화 되고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기본 성질은 철새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날아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끌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뭐 새들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랑 접촉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뭐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식하는 곳들이 다른 뭐 참새나 비둘기처럼 우리 사람의 근처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확률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처럼 조사한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배설물 세례를 받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뭐 일반 사람들이 뭐 날아다니면서 이제 비둘기가 쭉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건 많지 않고요. 또 뭐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마우치를 하나의 뭐 주 테마로 해가지고 그게 또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활동하는 개체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생태 교육 뭐 이런 거 하는 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또 밤섬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서울시가 이제 밤섬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려고 수시로 계속 배설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알려진 바로는 청소용 배 3척에다가 그거 보조하는 배 10척, 공무원 40명이 뭐 3일 동안 물대포를 쏴서 청소하는 것도 이제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또 말씀을 빌리자면은 하얀 새똥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이 배설물 치우는 것도 굉장히 일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민물 가마우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로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많은 양의 그 배설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민물 가마우지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새이기 때문에 배설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이제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많아서 이제 봄철에는 겨울철에 쌓인 배설물을 잘 씻어줘야지만이 나무들이 이제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매년 봄에 한강 밤섬에 있는 가마우치 배설물들을 치우는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게 약간 외떨어져 있는 섬들에 조그마한 섬들, 사람이 안 사는 조그마한 섬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좀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많고 또 나무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권하기에는 뭐 그거보다 좀 큰 그냥 일반 그 횃대 같은 걸 계속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사용하게 하고 이제 나무에 잘 앉지 못하게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뭐 좋은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얼마 안 된 일인데요. 광주에서는 백로대가 그 학교 주변에 서식을 하면서 뭐 배설물 때문에 그 주변 학생들도 고생을 하고 또 나무도 죽고 많이 뭐 주변 주민들이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이게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어떤 다른 요인으로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새들의 좀 다른데 이제 팽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이렇게 친근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번식하는 새거든요. 근데 번식하기 때문에 이제 집단적으로 있었고요. 이게 이제 민물 가마우지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계심이 많죠. 그래서 번식을 하지 않고 또 번식을 한다는 때는 팔당 속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조그마한 이제 그런 섬에서 이제 있는 나무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 이변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철새 이동이 오랜 기간 이어졌던 추세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요즘에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시기도 조금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철새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 중에는 지금 민물 가마우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번식을 하려는 새들 중에 특히 이제 그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운 새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뻐꾸기가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출발해서 일찍 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숙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또 탕란을 하기 때문에 딴 새. 근데 딴 새가 만약에 일찍 번식해버리면 이제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뻐꾸기가 멸종위기 새로 관심을 받았던 새는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서는 이제 아주 그 멸종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으로도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자체나 정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한강에 나가는 시민들하고 또 새 서로 피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강에서는 지금 그 배설물이나 이런 거 좀 깨끗이 치워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그 되게 지혜로운 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얕은 곳에서 보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마우치가 미국 애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날개를 쭉 펴가지고 자기 목을 감싸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늘이 지거든요. 그러면 그 얕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그게 그늘인 줄 알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마우치가 사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많은 새인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보지 못하고 이제 특히 월등식에 많은 수가 이제 날아다니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그 배설물 양도 많아가지고 이게 주변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사진에 나온 것들을 접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더럽거나 불결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외국의 사례들도 조금 이제 연구해보고 이러면은 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가마우지가 계속 여기 밤섬에 있을까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음기, 퇴치용 폭음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근데 겨울철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게 한강 밤섬에는 그 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음기를 사용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폭음기라는 게 이제 금방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둔감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공항에서도 새를 쫓기 위해서 폭음기를 씁니다만 그것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해줘도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칠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변짐섭이 부르는 새들처럼 듣고 잠시 뒤에 뵙죠.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소식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해양 관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도 여전히 서울 청약시장만큼은 또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맘때 4월에서 5월 정도면은, 일명 로또 분양 물량이라고 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이 지금 또 상당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묶어두면서 서울 정비사업장 일반 분양 물량은 로또 청약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인데요. 예. 4월 서울, 서초나 강동, 영등포, 서대문구 일대에서 청약 수요자 선호가 높은 분양 물량이 속속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초호성 1차, 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 외에도 신길 8구역이라든지 홍제 3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약 5천여 가구 잇따라 분양할 예정인데요. 특히 서초구 서초호성 1차나 강동구 고덕주공 6단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각각 4,300만 원대 그리고 2,500만 원대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5억 원 내지 8억 원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변 신규 입주 단지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보다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낮은 가격이라 당첨에 대한 시세 차익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서울 청약시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은 또 이렇게 뜨거운 반면에 약간 벗어났을 때 경기, 인천 이런 쪽은 미달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어질까요?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은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지방 외에도 최근에 수도권 남부권역, 예를 들어 평택이나 화성 그리고 오산 같은 김포 이런 지역이 입주 공급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이 적은 지역 그리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은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적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예. 서울 지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가 많은데 특별 공급 물량에 미성년자들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자격을 규제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민영주택의 경우는 전체 공급 물량의 33% 이내를 다자녀 가구 그리고 노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당첨자가 나오면서 이른바 금수저들의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르면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에 사라지고요.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됩니다.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5년으로 강화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돼서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또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특별공급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청약 금수저 이런 것들은 좀 막고 대신 20, 30대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 공급은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조정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이 많은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중이 최대 100%로 높아서 이제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들은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지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한 120%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20%에서 130%로 높아지고요. 일례로 3인 이하의 가구라면 월소득 한 100%가 500만 원 정도 그리고 120%가 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분양시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분양시장의 또 다른 이슈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선분양 시장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건데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죠? 5월에 공공민영주택 후분양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예. 일단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좀 의무화하고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의무화 대신 그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후분양을 촉진할 것이냐 일단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인센티브화는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한국주택보증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한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인센티브안이 부족하면 후분양을 하려는 건설사가 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도 종전에 분양대금을 2, 3년 나눠서 분납하는 것 외에 이제 후분양할 때 주택담보대출처럼 한 번에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서 조금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후분양이 도입된다면은 중소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할 때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도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균형을 잘 맞춘 로드맵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돼 있는데요.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16일 이번 주 월요일이 세월호 참사 4주기였는데요. 이때 미흡했던 대처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큰 우리의 숙제로 남았었고 이것을 지금도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이때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 이후로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라든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병원 화재 등으로 인재로 볼 만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고 요즘에도 보면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큰 사고를 중점으로 한 안전 매뉴얼도 많이 퍼지고 있고요. 해양 사고가 그때 그 4월 16일을 떠올리게 하는 아찔한 사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이제 2017년 한 해 발생한 해양 사고가 총 2,500여 건으로 2016년보다 10% 가량 증가했고 사망 실종자의 경우는 145명으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해양 사고와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해양 사고는 예전보다 이제 인구와 낚시 어선이 이용객이 좀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최근에 발생한 해상 사고들 사례를 보면 관행적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거나 허술한 사고 대응들이 반복된 참사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고 원인으로는 단순 기관 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소음 등 인적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안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 수칙에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고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본을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원인 규명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배로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가장 먼저 배에 탔다면 탑승과 동시에 소화기나 유리창을 깨는 망치, 탈출로를 비상사태에 허둥대지 않도록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또 이외에 배 안에서 화재나 테러, 충돌 등이 발생하거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요. 이후에 구명조끼를 정확하게 착용하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임신부, 어린이 등을 함께 도와 탈출하도록 합니다. 출입문이나 비상구등이 열리지 않을 때는 선내에 비치된 망치나 소화기 등을 이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하도록 하고요. 배가 침몰할 때는 거센 수송돌이가 발생하기도 하니 섣불리 바다로 뛰어들기보다는 선상으로 나와 선체가 기우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신시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된다는 얘기 많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입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 보네요. 정확하게 착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구명조끼는 우선 본인에 맞는 사이즈를 몸에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됩니다. 가슴 옆에 이제 조인줄을 당길 때에는 2인 1조로 서로 꽉 조여주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꼭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구명조끼 하단에 길게 줄이 나와 있어요. 이 줄을 다리 사이를 통과해 앞쪽 버클에 꼭 채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구명조끼만 물에 뜨면서 아래로 머리가 쏙 빠져서 몸이 빠지면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아하. 특히나 또 선실 내부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렇군요. 선실 내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인천 영흥도 전복사고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탑승자들이 이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당시 선실 내부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11명과 관련해서는 구명조끼가 오히려 탈출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선실 안에 있는데 배가 전복됐을 경우 선실 안에 물이 차오르면 물 밑으로 헤엄쳐서 선체 밖으로 탈출해야 되지만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면 이제 부력으로 사실상 단수가 힘들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군요. 구명조끼의 부력을 이기면서 물밑으로 헤엄치는 것은 사실 숙달된 전문가도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충돌 시 또 바로 가라앉는 것은 아니니까요. 선실에 있을 때는 벗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선실 밖으로 나와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4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 새싹 청취자 1159번님의 사연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1159번님 아드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원래 우리 엄마 날씬하고 예뻤는데 살쪘잖아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보시기로 했다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면서 타이타닉 삽입곡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그대로일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셀린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